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제에서 나라를 빼앗긴 원인,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에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는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언론이나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려주지 그 이상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장투쟁사이기 이전에 그 내용도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일제에서 나라를 빼앗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수많은 지식인과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심지어는 우리 농부들까지 총칼을 들고 일제와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죠. 한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나라죠. 그리고 중국, 그 저 위에는 러시아, 그리고 저 멀리 유럽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는 현재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존재하고 있죠. 자, 바꿔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역사적인 일들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바로 우리 민족의 국가들이 명멸을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일본하고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치욕적인 사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역사 왜곡, 위안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전 세계 속에서 수많은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바로 미국의 무역전쟁.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과연 미국이 정상 국가인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완전히 소위 말하는 깡패 스타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협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수많은 사건, 사고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고들, 그리고 국제와의 관계, 바로 이것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한번 볼까요? 앞에 말씀드린 이 수많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일제가 그동안 한국에 심어놨던 식민사학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혀 있죠. 그렇죠? 혹시 해결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아직도 식민사학은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식민사학을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면 척결해야 될 대상이고 반드시 민족사학적인 입장에서 바꿔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죠. 그게 바로 우리 시각이죠. 일본과의 거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누구 눈으로 봐야 된다? 우리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하십니다.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역사 배고 우리 시각으로 봐야지. 미국과의 무역 전쟁 당연히 한국 시각으로 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역사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들은 그렇게 동의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자기의 편익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나의 이익에 따라서, 집안의 이익에 따라서, 가문의 이익에 따라서 비록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런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의 결정은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뀌는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5년 동안 침탈한 이 사건들 과연 일본의 가장 큰 문제죠. 하지만 우리 민중들이 자각하지 못한 이유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는 순간 모든 사건, 사고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해결 방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 이것들은 머릿속에 명확히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교과에서도 그리고 우리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많은지. 자, 개척, 진출, 서세동전, 대항해 시대. 바로 이 단어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국사책을 보게 되면 이러한 단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떤가요? 이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단어를 보는 순간 한번 자유롭게 얘기 한번 해보실 분 계십니까? 서구적 시점이다. 맞습니다. 선생님 네? 벌써 두 탑니다. 아, 두 번째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맞죠. 지금 이 단어들의 시각은 철저하게 좀 더 얘기한다면 제국주의 시각입니다. 네. 그죠? 자, 볼까요? 개척. 개척이 뭐죠? 소위 말하는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개척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출. 서양의 세력이 동양에 진출했다. 서세동전. 저는 이거 만든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양의 세력이 동쪽을 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항해 시대. 유럽에 엄청난 대함대를 이끌고 아프리카를 가서 점령한 그 행위, 그 자체를 뭐라고 보죠? 바로 대항해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들, 이 단어 자체는 철저하게 제국주의 시각입니다. 18세기 중엽부터 수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들의 잉여물을 그리고 원료 생산재를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빼앗은 것이 바로 그들의 행태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의 교과서에서는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책에서는 그러한 행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럼 또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일제시대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리고 또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 일제 이 시대로 하니까 한번 얘기할게요. 일제 그 당시에 겪었던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일제시대라고도 하고 또 연세가 되신 분들은 외정시대라고도 하죠. 외정시대.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일제시대라는 말, 외정시대라는 말, 과연 누구 시각으로 쓰여진 용어인가요? 일본 시각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주어가 일본입니다. 일제시대는 일제제국주의가 한국을 점령했던 시기라는 말이죠. 결국엔 주어가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외정시대 마찬가지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대일항전기. 일본과 대항해서 우리가 끝까지 전투를 벌인 시기.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화한 시기를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일제가 우리를 점령했던 35년, 식민지화했던 35년을 우리는 조선시대라고 하죠. 조선인, 조선 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우리의 나라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조선시대는 1392년부터 1896년까지였죠. 그리고 대한제국이 1897년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일제는 어떤 행위를 하냐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와 됨과 동시에 조선 통감 공식 문서인 제1호에 이거를 발표합니다.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바꾼다. 자, 그때부터 일제는 모든 관공서, 문서, 신문, 언론 모든 곳에 한국, 대한제국의 한국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조선으로 회귀한 겁니다, 여러분. 강력히 말씀드리는데 일제가 35년 동안 우리를 점령했던, 우리를 핍박했던 그 시기조차도 우리는 한국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저는 바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일항전기의 독립투쟁. 여러분, 우리가 1910년 경수국치를 당할 때 치열한 전투를 벌였나요? 아니요. 총 한 방 쏘았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가 1910년 경수국치를 당할 때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인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한 나라가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넘기냐 이겁니다. 진짜 세계 역사상 이런 경우는 드물 겁니다. 자, 1910년 8월 22일 형식상의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어전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미 데라우체와 이완용은 합병초연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황실에 추이를 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8월 29일 비밀로 붙입니다. 8월 29일 살짝 발표하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일제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혹시 경술국치 조약문 보신 적 계신가요? 경술국치 조약문을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몇 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일제가 한국을 앞으로 어떻게 통치하겠다. 그리고 일제의 야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조. 한번 보시죠. 한국 일체 통치권을 어떻게 넘긴다? 완전히 영구히 넘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 국토와 백성 모든 권리를 다른 나라에 넘기는데 그것을 완전하고 영구히 넘긴다. 어떻습니까? 진짜 상상을 초월하죠? 한 나라의 조약에서 절대로 기입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완전히와 영구입니다. 어떠한 조약에서 완전히 영구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죠. 한 지역을 조차해도 100년, 99년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바로 이것은 일제가 한국을 영원히 식민지화하겠다는 야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조약문에 또 하나,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죠? 이날 이후로 조선으로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3조, 그리고 4조. 자,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영구히 넘기는데 황실과 황실 가족들, 황태자, 그 관련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자, 거짓말 아닙니다. 보실까요? 자, 돼 있죠? 한국 관련 황태자 쪽에서 충분한 세비를 공급하겠다. 다음에 그 가족들, 가문들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겠다. 황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할 요인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일제히 소나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시기에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5조. 5조는 보게 되면 공운이 있는 한국인에게는 자기와 은사금을 주겠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인에게 친일파를 양성해서 그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겠다는 야욕이 숨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한일합방, 즉 경술국치 이후 찬성한 내각 관료들이 일본에 견항했다는 사진입니다. 참 추억스러운 사건이죠. 자, 이날부터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있었죠. 하지만 일제는 한국을 조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이유는 대한제국이라는 시기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일본보다 미개하고 못살고 전 근대화된 조선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에서 한국을 없애버리고 조선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서양에는 제국주의가 분명히 있었죠. 제국주의 국가들. 자, 국가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자, 이들 나라 중에 일본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해당 식민지 국가의 민족주의를 양성하거나 방관적으로 튀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점령한 나라들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한국 민족 말살 정책을 철저하게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무단 통치는 뭐냐면 포갑 정치를 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워낙 자긍심과 고집이 세고 절대로 항쟁하는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포갑적인 정치를 펼친 겁니다. 무력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바로 한국이라는 국호까지 없애는 역사 왜곡을 한 것이 일제의 첫 번째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제는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특히 경찰을 동원해서 무단 통치를 했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가 꼬마였을 때였을 것 같아요. 하루는 그럽니다. 야, 내가 자고 있으면 말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라면서 커다란 말이 일본 외전 순사가 그 말을 타고 마을을 한번 지나가게 되면 온 동네가 쑥밭이 된다고 합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바로 무단 통치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한국인에게 포갑적인 그리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또 바로 범죄 즉결례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범죄 즉결례. 범죄를 저지르면 특히 일본인과 한국인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 경찰은 즉시 재판을 통하지 않고 체벌을 가하는 그런 바로 범죄 즉결례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조금만 분쟁이 있으면 정상적인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체벌부터 가한다는 거 엄청난 사건이죠. 자,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경찰이 우리를 폭압적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일본에 대한 반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국토의 땅을 빼앗으려는 획책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토지 일제 조사죠. 일제는 토지 조사를 통해서 전국토의 50점, 무려 50.4% 절반 이상을 조선 총독부 소유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전에 우리 토지 소유의 개념은 지금처럼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서류로 작성하고 대충 경계, 뭐 개똥이네 있는 저 말도가 어서 세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고 저쪽 땅은 니네 땅이라는 거를 글로 간단하게 적고 그 다음에 수결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일제는 이 점을 악용해서 근대적인 측량을 통해서 서류를 복잡하게 해서 그거를 관청에 등록해야만이 땅으로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전체 땅을 과연 그런 근대적인 방법으로 측량을 통해서 그리고 복잡한 서류를 통해서 등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다수의 땅이 그 당시에 일제의 소유로 넘어간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된 문제가 어떻게 되죠? 당시 우리 경제 구조는 농업 기반의 1차 사회, 1차 산업 구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자 절반 이상이 조선 총독부로 넘어감과 동시에 우리 농민들의 경작권도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농민들이 그 당시에 도시 빈민계층으로 전락하거나 또는 아주 저임금의 노동자로 전락한 사례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앞으로 나가신 분들은 만주나 연해주,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땅으로 이주를 한 사례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분들이 만주로 이주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매점 매석. 자, 당시 일본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예요. 근데 사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죠?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옆나라 한국을 보니 쌀값이 무지 싼 겁니다. 저거 잘하면은 다 일본으로 갖고 올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제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일본의 상인들을 대거 한국으로 보내서 거기 쌀을 싼 값에 매점 매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일본으로 가지고 와서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고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에게 곡식을 제공하면서 그러한 전략을 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생기는 게 문제가 뭐죠? 국내 쌀이 동나는 겁니다. 매점 매석을 막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 아시죠? 매점 매석하는 순간 돈이 있어도 쌀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도시 노동자들이 뭐 동맹 파업도 하고 임금 투쟁 파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강력한 경찰과 조선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쌀값이 불과 10년 만에 배로 뛰었습니다. 24원 하던 쌀값이 40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우리 민족 자본 형성을 파괴했습니다.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그리고 기업 설립과 관계없는 기업주의 사상 문제를 건드리거나 그리고 종업원의 숫자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국 사람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저히 설립할 수 없도록 회사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 자본 형성을 어렵게 합니다. 자, 뿐만 아니고 우리의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우리 한국인에게 중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주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돈도 물론 없었겠지만 교육도 많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가 철저하게 교육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교육 기회를 받은 그런 제도, 틀이 야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상적인 교육 제도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야학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좀 돈이 있는 집안이나 그런 데서는 아주 기초적인 초등 교육만 받을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현실이었습니다. 자, 무단 통치. 무단 통치는 곧 공포 정치죠. 자, 공포 정치. 그러면서 민족 정기를 말살시킵니다. 그리고 역사 왜곡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 정기를 완전히 말살하고 그리고 일본의 손아귀에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점점 민생 파탄의 길에 오르게 되죠. 자, 일제는 우리를 점령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역사 전쟁입니다. 즉, 일제는 일제의 식민사관과 우리 민족주의 사관의 전쟁이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사관은 간단히 말하면 황국사관입니다. 황국사관이냐면 일본 왕의 시각으로 바라본 역사. 간단하죠? 자, 그러면서 일제는 한국 침략의 정당성을 찾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제는 한국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변조하고 없앱니다. 우리에게 즉 한국에게 유리한 역사는 약화시키고 불리한 역사는 크게 확대하고 없는 것은 변조하고 바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당시 일본의 식민사관이고 그 식민사관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식민사관이 뭐냐? 그러면 뭐 그게 대수냐?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식민사관이 팽배해지면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민족성이 상실됩니다. 자, 일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단군을 부정했죠. 그죠? 단군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너희 민족의 시조도 아닐 뿐더러 너희 나라의 시조도 아니야.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희들 나라는 만주에 진출한 적도 없었어. 그런데 무슨 단군이 있고 무슨 너희들 고대 국가가 존재했어. 다 중국의 속국에 불과했어. 라고 하면서 역사를 왜곡하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성을 하나하나 없애버립니다. 자, 민족성을 없애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독립에 대한 의지도 소멸됩니다. 야, 너희 민족들은 원래부터 미개하고 못 살고 배운 것도 없고 만주에 들어간 적도 없고 고조선이나 나라처도 없었는데 무슨 독립을 해? 너희 민족은 원래부터 점령당하던 식민지 국가야 라는 걸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식민사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영구 지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족성을 상실시키고 독립의지를 상실시키면서 그들의 국존을 원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영구 지배입니다. 우리 일본하고의 문제가 생기면 첨예하게 대립하죠. 일본은 왜 지금까지도 식민지의 행태를 사과 반성하지 않을까요? 자존심 문제? 뭐 사과하면은 돈 누가 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이 지금도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언젠가 또다시 한국을 침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주의 사관, 식민사관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식민주의 사관과 그리고 대적해서 당시에 우리 민족주의 역사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민족주의 역사관은 간단합니다. 뭐냐? 우리 역사를 우리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없는 거를 만들고 있는 거를 없애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고조선이 있었으면 있는 걸 인정하고 없으면 없다고 인정하고 다만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대주의를 버리고 그들의 사상을 추종하지 말고 우리 민족 주체의 역사를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을 위한 사상적인 기반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굳이 독립하자 싸우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민족주의 역사만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총칼이 없어도 일자와 싸울 수 있는 기반이 바로 민족주의 역사이라는 거죠. 일제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왜곡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왜곡한 역사, 바로 그것은 황국사관이었습니다. 일왕을 역사의 주체를 보는 황국사관을 주입시켰죠. 그리고 반도사관, 너희 나라는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어. 북쪽은 옛날 고대 국가 한나라가 지배했던 나라에 불과했고 한반도 남쪽은 야마도 외가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점령한 역사가 전부 다야. 나는 바로 반도사관. 그나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조차도 독립적인 역사가 아니고 만주 역사의 부속에 불과하다. 라는 식민주의 역사관. 바로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바로 이러한 역사관은 뭐다? 일본의 침략 이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식민주의 역사관을 수용한다는 것은 저는 단연코 얘기하는데 일본의 침략사관을 추종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 하지만 이 바로 민족주의 역사관에서 우리 몇 번의 인물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분들입니다. 배감 방희 선생, 석주 이상용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 무원 김규원 선생. 자, 이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 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유학자였지만 민족주의 역사관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치열하게 사상적인 무기를 민족주의 역사관으로 책정하고 그것에 매진하면서 그리고 또는 아나키스트로서 또는 무장투쟁가로서 맹렬하게 독립투쟁을 벌입니다. 무장은 칼로 싸우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정신적인 무기는 바로 민족주의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들도 그런 민족주의 역사관으로 무장이 됐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걸고 어묵한 시기에 일제와 싸운 거죠. 배감 방희 선생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채는 비록 망했지만 국혼이 살아있으면 우리 민족은 부활할 수 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총각칼이 있다 하더라도 국혼이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독립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석주 이상용 선생은 일제가 부정하는 만주를 호령했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 바로 이 역사들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옛 땅인 만주가 조선의 뿌림을 박히는 역사서를 발간하면서 민중들에게 광활한 대륙을 지배했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게 되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단재 신채호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과 서구의 제국주의에 맞설 우리의 사상적인 무기는
민족주의밖에 없다. 무원 김교은생, 이분은 마찬가지로 유학자였지만 좀 특이하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종교인 대종교의 교주였던 분입니다. 자, 이분은 일제히 단군 분열에 맞서서 단군의 실존을 주창합니다. 그리고 일제히 반도사에 맞서서 대륙사를 주창합니다. 자, 이분들 다 특징이 있죠. 전부 다 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야, 너는 이러지 말고 이거 해. 이게 민족주의 사학이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일제가 침략 야용을 벌였을 때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다시 되돌아보니 그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밖에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사학이 확립을 되면서 바로 그것들이 대일항전기 역사 전쟁의 무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1917년 4월 굉장히 대단한 선언이 하나 만주에서 발표가 됩니다. 바로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망했죠. 자, 하지만 대한제국이 망한 그날은 어떤 날이다? 황제권이 소멸한 날이다. 하지만 민권이 바로 발생한 날이다. 자, 황제권은 소멸했지만 한국의 백성들이 그 주권을 그대로 이양받은 날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한, 즉 대한제국 최종의 하루는 새로운 한, 바로 민권이 발생한 한국의 최초의 하루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는 말이다. 나라가 망한 게 아니구나. 우리의 지식인들은 바로 저러한 생각으로 그 당시를 살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망했다고 시리에 빠졌고 수많은 지식인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동단결선에서 말하는 것처럼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민권이 발생하고 부한의 최후가 새로운 한의 첫날이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권은 한시도 계승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영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의 주권이 국민들이 곧바로 계승했다는 것은 황권, 즉 군주의 국가에서 공화정인 공화제를 이어받았다는 진짜 멋진 말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진짜 감격했습니다. 진짜 멋지다. 자, 이 글이 발표되자마자 모든 지식인들과 우리의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다. 우리가 앞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야 될 목표가 바로 저기에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제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공화정,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새로 만들자.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동단결 선언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발표와 동시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결집하게 됩니다. 새로운 단체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다시 한번 제기를 하면서 일제가 탄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당시에는 복벽주의자도 있었습니다. 복벽주의자 뭔지 아시죠? 군주의 나라, 즉 옛날 황권을 되살려서 독립을 쟁취하자는 바로 복벽주의자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국민이 주권되는 나라를 건설해서 나라를 되찾자는 공화주의자들. 하지만 복벽주의든 공화주의든 그들이 원했던 건 바로 대한 독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벽주의자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김성옥 선생입니다. 김성옥 선생은
의열단에 가입해서 종각 앞에 있죠. 바로 예전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던 그런 분.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운단계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환호하게 됩니다. 자, 여기 힘입어서 1919년 2월 중국 길림성에서 대한독립선언이 발표됩니다. 그러면서 이 발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해방 이후 건설할 나라의 체제는 공화정이다라고 명백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드디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벌이기 위한 결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주축이 된 세력은 바로 천도교 세력이죠.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3.1 만세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근데 1919년 1월 22일 고종 황제가 갑자기 승하하게 되죠. 당시 시중에는 독살설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독살설. 실제로 고종의 시신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고종은 독살이 거의 확실합니다. 독살의 전형적인 특징. 모든 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살은 파랗게 변하고 그리고 수위가 찢어질 정도로 몸이 부어있더라. 이거는 전형적인 독살의 증거거든요. 자, 그 당시 한국의 민중은 폭발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제의 손아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군주를 저렇게 독살할 수 있느냐라는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결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민중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죠. 자, 3.1 운동은 아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1 운동과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일제의 공포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폭압적인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그러한 반감, 회사령으로 우리 민족 자본이 차단된 부분, 그리고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토지를 수탈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고종의 독살사,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우리는 3.1 만세운동, 3.1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혹자는 3.1 혁명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바로 저러한 누적된 문제, 누적된 우리 민중들의 폭발이 바로 3월 1일 날 표출된 거죠. 여러분 혹시 3.1 독립선언서 한번 읽어보신 적 있나요? 3.1 독립선언서 읽어보시게 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들이 왜 3.1 독립운동을 했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고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3.1 독립선언서입니다. 오늘 다 소개는 다 못 드리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3.1 독립운동의 의미와 그리고 그들이 지향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뜨겁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3.1 운동에서는 약 200만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약 7,500여 명, 그리고 투옥자 수는 약 5만여 명인데요. 사실 이 수치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최소의 수치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통계도 발달되지 않을 뿐더러 일제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백암반이 선생이 특파원들을 파견해서 갖고 늘어 끝에 어렵게 수집한 피해 현황입니다. 자, 3.1 운동은 그냥 운동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3.1 운동은
근대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중들은 뭉치면 독립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모든 민중들이 이대로 일제히 손아귀에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심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다른 나라 피합방 민족에도 큰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3.1 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3.1 혁명은 우리가 보통 선언적인 혁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운동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꼭 선언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3.1 운동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독립에 대한 자신감, 그 타 민족에 대한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의식도 심어줬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의정원이 열리면서 드디어 임시정부의 닻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바로 3.1 만세운동이 벌어지기 전후부터 우리 한국, 국내, 그리고 만주, 러시아 이 지역에서 아주 공교롭게도 아주 다행스럽게도 임시정부의 형태의 단체가 8개나 이미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당시 우리의 지식인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한 열망이 엄청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엄혹한 시기에도 러시아령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각지에서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노력이 이렇게 본물처럼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중에서도 러시아에서 만든 러시아 노령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 한성에서 만들어진 한성정부, 바로 이 세 개의 정부가 나름의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 아니 나름의 정부의 형태와 조직을 뗀 단체가 바로 세 군데였습니다. 자, 근데 독립운동을 이끄는 단체를 세 개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로 통합해서 힘을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상해에 만들어진, 상해 프랑스 조계 안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국호를 정해야 되겠죠. 국호는 당시 이 임시의정원의 의원이었던 신성호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자고 합니다. 대한은 바로 대한제국의 이의를 잇는 대한, 민국은 공화정, 바로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바로 이때 정해진 거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공식 국호는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자, 왜 여운형 선생을 넣었을까요? 여운형 선생은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망한 나라 이름을 왜 또 쓰냐, 필요 없다. 대한제국이 망했는데 왜 대한을 왜 쓰냐, 자기는 반대한다 라고 했지만 대다수가 공화정과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 그 뒤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의미에서의 대한민국을 나라의 국호로 정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헌법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민주공화국을 지향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신분제를 부인하고 모든 인민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3대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지운다.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죠. 자, 이러한
임시정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터넷 서치하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자,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건국절이니 뭐니 하는 논란은 일시에 불식된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나라를 분란시키려고 하는 술책에 분과하죠. 자, 마음 아픈 사진을 한 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1919년 4월 30일 프랑스 조계지에 있는 푸싱 공원에서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과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귀하고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225명, 물론 아이도 포함이죠. 이분들 상당수는 우리 역사에서 잊혀졌습니다. 1919년 하면 일제히 총칼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프랑스 조계지지만 바로 건너편에는 일제의 공사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임시정부 요인의 초기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독립운동에 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이러한 분들의 노력, 이분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빨리 발굴해서 잊혀진 사람이 아닌 널리 알려지는 우리 독립운동 인사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긴 했으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임시정부 내에는 우리 독립운동의 노선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무장투쟁론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외교 독립론. 이 두 가지,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독립 노선이 섞인 상태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1919년 3월 이승만이 큰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 유명한 위임 통치 사건을 벌이죠. 이승만이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정부에 이걸 요구합니다. 한국을 위임 통치해줘라. 한국은 자생할 수 없으니 너희들 미국이 임시로 통치해서 안정이 되면 다시 돌려줘라라는 위임 통치 사건을 벌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되면서 모든 독립운동가에는 이승만 타도를 외치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제로부터 독립해서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독립도 되기 전에 미국이 위임 통치를 한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단재 신천 선생은 이승만의 이러한 행동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도 찾기 전에 팔아먹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결정적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때 초대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이승만이었습니까? 대통령이란 작자가 대한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감히 미국의 위임 통치를 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리고 내부의 노선 투쟁으로 국민대표대회가 열립니다. 국민대표대회는 이런 겁니다. 바로 이승만의 문제로 촉발된 상임 임시정부를 개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창조, 즉 해체해서
다른 통합된 단체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양번으로 갈립니다. 그게 소위 창조파, 다시 해체하고 다시 만들자는 창조파, 그리고 기존에 어렵게 만들었으니 내부를 개조해서 독립운동의 90점을 끌고 가자라는 파가 있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국민대표대회는 결렬되게 되면서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 탕의 임시정부는 계속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25년 3월 23일 이승만을 탄핵 면직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탄핵. 벌써 최초의 탄핵 당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25년 3월 23일 이승만이 탄핵되면서 나름의 체계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교통국을 설치합니다. 교통국은 뭐냐면 연락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체계를 만든 것이 바로 교통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적정 탐사 업무 그리고 독립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한 것이 바로 교통국이죠. 그 연통제를 조직합니다. 연통제는 뭐냐면 실제로 국토는 우리의 국토는 일제가 점령하고 있지만 가상의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통해서 애국금도 모으고 공문도 전달하고 뭐 지령도 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연통제입니다. 독립신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신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죠. 바로 기관지를 통해서 일제의 침략성과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임시정부는 계속 독립운동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당시에는 대한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운동 노선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각 노선의 실체를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외교 독립론.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호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는 바로 외교 독립론. 그리고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시키자는 실력 양성론. 그리고 무력을 사용해서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서 무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자는 무장 투쟁론. 자, 그럼 볼까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호소를 통해서 독립을 하자. 자,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지죠. 바로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 이후에 1905년 7월에 가츠라 테프트 밀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과 미국 간의 밀약이죠. 바로 연도를 붙이게 되면 1905년입니다. 자, 이 밀약에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죠.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그리고 일본은 한국을 점령한다. 내 아무 이의를 달지 않는다. 라는 게 바로 미국과 일본 간에 맺은 밀약입니다. 영일동맹, 1905년에 맺은 영일동맹은 영국과 일본 간에 맺은 동맹인데 이 동맹에서는 영국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영일동맹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국제사회에 우리의 독립을 지지하고 호소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미 나라는 미국과 일본 간에 영국과 일본 간에 이러한 밀약과 동맹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호소는 이미 끝난 겁니다. 자, 실력 양성론.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하자.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당시 지식인들 사회에 큰 호응을 얻게 되죠. 야, 우리가 힘도 없는데, 군대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경제력도 없는데, 어떻게 독립을 해? 우리는 군대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실력도 키우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독립하자라는 게 바로 실력 양성론입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일제는 우리에게 교육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죠. 민족 자본 형성을 도와줬습니까? 방해했습니까? 방해했죠. 우리를 수탈했습니까? 뭘 먹고 살게 해줬습니까? 수탈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한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일제는 철저하게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노예를 삼았지 우리 실력이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무장투쟁론. 일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의열투쟁, 군대를 끌고 가서 전투를 벌여 싸워서 이기는 방법. 근데 이 투쟁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희생과 생명의 위협이 따른다는 겁니다. 전투를 벌여야 되고 목숨을 내놔야 되고 총칼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군은 항상 일제의 전투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대중적인 지지 기반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그리고 의열투쟁을 통해서 일본의 관청 그리고 관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연합국과 연합작전을 펼쳐서 독립전쟁으로 독립을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적극적인 무장투쟁이 바로 무장투쟁론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것은 무장투쟁론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열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하지만 1910년 전후로 해서 일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독립군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여러분 1909년에 있었던 큰 사건 혹시 아십니까?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 자, 이거는 뭐냐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국내에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의병들을 포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한국인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독립군들, 독립운동 세력들은 국내에서 독립활동, 독립운동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제 탄압을 피해서 장기적인 독립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주로 이주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쳐서 우리가 독립전쟁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기지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우리 한인들이 만주로 이주하게 되죠. 한인들이 이주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일자 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경작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상당수의 우리 한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만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당시 만주의 땅은 주인이 없었습니다. 청나라와 당시 조선 간에 맺어진 조약에 의해서 그 땅은 서로 공동지역으로 나눠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땅은 굉장히 옥토였습니다. 곡식만 뿌리면 쌀이 생기고 곡식이 막 열리는 그러한 그 땅이 주변이 바로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의 질비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수많은 우리 한인들이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범죄 즉결례라는 무자비한 억압 통치를 피해서 바로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이주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키로수를 재봤습니다. 한인들이 대체 얼마나 이동했는지. 제가 보니까 사할린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768km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저기 흑룡강성 위쪽 북만주 이쪽에는 약 2720km 나갑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지금 가려고 해도 비행기로 엄청 오랫동안 가야 되겠죠. 그리고 한인들은 일본으로 그리고 하와이로 먼 땅까지
우리의 먹고 살 수 있는 터전만 된다면, 독립운동 할 수 있는 땅만 된다면 한인들은 이주를 한 겁니다. 자, 독립전쟁론이 바로 이때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만주, 바로 이 가까운 압록강과 두만강을 접경해 둔 이쪽으로 이주해서 우리 한인들의 먹고 살 수 있는 터전도 만들고, 그 한인들을 기반으로 무장투쟁을 벌여서 국내 진공작전이 가장 용이한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으로 많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바로 각 지역에서 교역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북간도에는 대종교 교도들이 하나의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연해주에는 신안촌과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씩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봉오동 청산리 전투 아시죠?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핵심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대로 좀. 무슨 요인이요?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무기가 좋았다. 체크 무기. 아, 무기가 좋았다고요?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또요? 지형 지물을 잘 이용. 예? 지형 지물을 잘 이용. 아, 그렇죠. 예,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서 맞습니다. 예.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이유. 그거는 바로 예?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잘 모릅니다. 물론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한번 지금은 댐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 가보면은 제가 답사 갔었는데 막혀 그 현장을 뭐 저희들이 볼 수는 없지만은 전적비라든지 쭉 가보게 되면은 물론 지형짐을 잘 이용한 건 맞습니다. 근데 무기는 사실 빈약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형짐을 이용, 전략관 전술을 좋았지만 바로 한인들의 목숨을 건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하나를 발견했는데 일본의 보고서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일본의 보고 중에 하나가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자기들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를 꼽은 게 뭐냐면 한인 사회의 엄청난 지원, 그걸 딱 꼽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죠. 그리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 얘기하면 대부분 그런 얘기만 하고 하인들은 딱 수면에 가라앉죠. 바로 한인 사회는 우리 무장투쟁의 인적, 물적 지원 세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독립군들이 땅 파고 곡식 일구면서 언제 전쟁을 벌입니까? 못하죠. 바로 그것은 만주에 이주해 있던 수많은 우리의 한인들이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물적 지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병력 지원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한인 사회는 한인 자체 조직을 이끌면서 독립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바로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그 승리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한인들의 지원이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제는 바로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 패배 이후 일제는 한인들에 대한 무차별 사륙 작전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경신참변, 바로 이 참변을 통해서 일제는 독립군을 소탕한다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독립군의 기반 세력인 한인사회 초토화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우리 한인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그 기반 시설이 완전히 쑥밭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여하튼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또 사상적인 부딪힘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독립전쟁, 무장투쟁을 벌이는데 다양한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통한 무장투쟁,
아나키즘 운동, 의열투쟁,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장투쟁을 벌이는 하나의 방법론이었습니다. 자, 사회주의 운동은 뭐냐면, 우리 사회주의 하면은 좀 빨간색 생각하잖아요? 좀 이렇게 느낌이 하도 반공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회주의 운동을 통한 독립운동도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민족주의 세력 못지않게. 자, 근데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굉장히 독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목표가 뭐죠? 노동자 혁명이죠.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노동자가 주인되는 새로운 나라 건설.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은 뭡니까? 사회주의의 그 목적과는 다르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무력으로 점령한 겁니다. 즉, 노동자 계급의 모순이 아니고 민족 모순이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국 사회주의는 러시아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한인 사회당이 출현하면서 우리나라 한인들이 관여한 사회주의가 시작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일본 내에도 하인들 주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단체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조선공산당이 생기면서 독립투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문제는 코민테른에 의해서 노선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즉 노동자 혁명을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족 모순을 지향하는 너의 단체는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조선공산당 해체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조선공산당은 승인이 취소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에 있던 조선공산당은 소멸의 과정을 걷게 되죠. 자, 다음은 아나키즘 운동. 아나키즘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정부주의. 근데 무정부주의가 아닙니다. 원래 아나키즘의 의미는 말 그대로 지배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지배자가 없는 세상. 즉 상호 부조사입니다. 네가 나를 돕고 단체가 단체를 돕고 서로 돕는 상호 부조의 사회, 그리고 자율적인 연합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 이게 바로 아나키즘입니다. 바로 이 아나키즘은 후일 임시정부와 대규모 합동작전을 벌이면서 또 큰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의열투쟁. 의열투쟁은 말 그대로 직접 행동 조직이죠. 천하의 정의를 수행하는 단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치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을 보시게 되면 의열투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단체인지는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의열투쟁 자체도 보면 나중에는 우리 임시정부와 연합해서 큰 공을 세우는 단체로 승화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약산 김호몽 선생이 만든 의열단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신, 그것들을 표현한 것이 바로 단재 신치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자, 하루는 김호몽 선생이 신치호 선생께 부탁합니다. 신 선생, 우리 의열단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글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약 1년여 동안 나중에 만들어진 글이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은 진짜 냉정하면서도 정확하면서도 그리고 목적을 명확히 했다는데 그 의미가 큽니다. 한번 볼까요?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그리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민중과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한다. 일체의 제도를 개조해 인류가 압박하지 못하며 그리고 사회가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일체의 지배를 모두 부인하고 민족 내부의 전례 사상의 바탕 위에서 민중이 주인되는 새 사회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신채호 선생이 만든
조선혁명선언, 소위 말하는 의열달 선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초 선생은 강도 일본이 우리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 정권을 빼앗았고 우리 생존 조건을 다 박탈했다. 식민지 민중이 빼앗긴 나라와 자유를 되찾기 위해 행하는 모든 수단은 정당하다. 여기서 단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이 우리 생존 조건의 필요성을 박탈하였다. 식민지 민중의 빼앗긴 나라와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서 행하는 모든 행동은 그리고 모든 수단은 정의롭다. 그러니까 의열단이 하는 행동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의열단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정의롭고 옳다. 바로 이렇게 귀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에서는 파괴할 대상 그리고 폭력 즉 암살할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일부는 의열단이 뭐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좀 하죠.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은. 자, 볼까요? 파괴하고 암살할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첫 번째는 조선 총독 및 관리, 그 다음에 일본 천황 및 관리, 그 다음에 매국노, 적의 일체 시선물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할 대상은 이민족 통치, 특권 계급, 경제적 약탈제도, 사회적 불균형, 노예적 문화사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건설해야 될 것은 고유한 조선, 자유로운 조선, 조선 민중, 경제, 사회, 문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가치를 분명히 둬야 된다는 겁니다. 전제가. 그러면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의열달 선언이죠. 자, 이렇게 이제 각 무장투쟁의 노선들이 각각 활동하면서 만주에도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만주에는 죄송합니다. 만주에는 민족주의 세력들이 하나둘 결집한다고 말씀드렸죠. 1910년 전후로 해서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한인들이 이주하면서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고 그리고 개혁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봉오동 충산의 전투에서 큰 전공을 올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제는 그 전공에 대한 보복으로서 한인 사회를 초토화시켰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생기는 게 바로 만주의 삼부입니다. 일제가 탄압을 하면서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이 와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독립운동계에 약간 침체기를 겪게 되죠. 그게 1920년대 초반에는 상당히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만주의 무장투쟁이 좀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주의 3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독립군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단체들은 한중 연합 항전을 펼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국광복군,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인 한국광복군과 연합하면서 큰 전공을 세우게 되죠. 자, 먼저 만주의 3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주의 3부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이렇게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 지역의 하인들의 민정, 그리고 하인들의 경제,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바로 요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국내에 진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만주의 3부가 이 지역에 포진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와 접경에 있기 때문에 진공작전이 용이하다는 것. 그리고 한인 세력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를 있기 때문에
이 국내에 있는 한인 세력들을 다시 독립군 세력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점으로 인해서 우리 만주의 삼부가 이 지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참의부죠.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만들어지게 되죠. 즉, 임시정부 산하에 있는 군대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면서 한인들의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 그리고 군대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선총독 사이토를 향해서 기선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위치죠. 한번 볼까요? 정의부는 하얼빈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밑에 무순, 안동 요 일대를 관장하는 독립군 단체로 건설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한인사회 기반의 한족 정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민족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을 여러 차례 벌려서 큰 전공을 세우기도 하죠. 자,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민부입니다. 신민부는 지도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어디냐면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신민부는 북쪽에 있으면서 러시아와 접경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나라죠?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민부는 사회주의 세력과 치열한 노선 투쟁과 피해를 엄청 많이 입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접경 지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사회주의가 더 빨리 유입됐고, 그리고 그들과 노선 투쟁이 심해서 심한 고통을 당한 단체가 바로 신민부이기도 합니다. 신민부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구성원 대부분이 대전교인이라는 겁니다. 대전교인. 예. 바로 대전교인인데, 대전교는 뭐냐면 대한민국 독립을 목적으로 생긴 우리 민족 종교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다른 종교는 내사관을 내세운다든지 우리의 기복신앙을 하지만 대전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전교는 단군 성조를 모시고 단군 성조 기치 아래 우리가 일심단결해서 대한 독립을 이루자. 무엇을 통해서? 무장투쟁을 통해서. 그게 바로 대전교회에서 벌였던 큰 독립운동 사업이었습니다. 자, 참의부든 신민부든 정의부든 이들은 공화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바로 공화주의.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그리고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세상. 그리고 각 관할 지역의 한인들을 하나의 정부 형태로 보고 그분들에 대해서 세금도 걷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일제로부터 그리고 마적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그 당연히 두만강과 압록강 사이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벌여서 수시로 일제에 타격을 주는 그러한 독립투쟁도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특이한 점 하나를 좀 꼭 기억해 주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당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정부는 사회주의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다당제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정당 중심의 나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만주의 삼부가 있어 태동될 때만 해도 정당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군정부 형태를 띠면서 한인 사회를 지원하고 독립투쟁을 벌였죠. 자, 하지만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그리고 내실 있는 독립투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정부 형태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즉 군정에서 정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정당 체제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임시정부로 통합되면서 큰 군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임시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의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인 참의부를 두면서도 또 1920년에는 광복군 사령부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열단장인 김구주석이 직접 의열단장을 하면서 의열투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40년에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실상부한 우리의 군대인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두면서 모든 독립운동 세력이 하나로 결집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일 애국단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뭐 아시겠죠? 이봉창 의사의 도쿄 천황 의거,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윤복길 의사의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의 의거, 바로 이런 의거를 통해서 일제에 치명적인 그러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 한인 애국단도 앞에 말씀드린 그 조선혁명선언에서 했던 거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명확하게 의열투쟁의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7가지 암살할 대상, 파괴할 대상, 바로 이거를 명확히 해서 일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의열 투쟁을 벌였습니다. 자, 드디어 1940년 4월 임시정부의 군대가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한국광복군이죠.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당은 하나로 통합되게 됩니다.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이 세 개로 되어 있던 정당이 한국독립당으로 통합되고 아까 말씀드린 만주의 3부가 그리고 한국광복군으로 모두 통합이 되는 모습을 떼게 됩니다. 한국광복군은 제1지대, 2지대, 3지대로 나눕니다. 1지대는 김원봉을 대장으로 하고요. 2지대는 이범석, 3지대는 김학규 이렇게 세 개의 지대로 나누면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죠. 한국 광복군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일제와 싸워서 독립전쟁은 벌이지 못했으나 연합국과 대일 공동작전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작전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의 야심찬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독수리 작전 아십니까? 독수리 작전. 아마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미국의 OSS, 그 지금의 CIA죠. CIA 전신과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각고의 노력 끝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게 제2지대와 3지대 이 두 군단을 OSS와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기로 다 준비를 마쳤죠. 그래서 내일이면 바로 군대가 투입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죠? 바로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은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외적이 항복했다.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다. 처신망으로 수년간 애써서 참전할 준비를 갖춘 것도 다 허사다. 이보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 국제 간의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 이 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일제가 8월 15일 항복을 해서 대한민국은 해방이 됐지만 실제로 미 군정이 실시되는 또 새로운 분단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은
1945년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환국을 하게 됩니다. 맞아, 문제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한 그 자리에는 어떠한 환영식도 어떠한 인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풍천노숙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을 여러 곳을 떠돌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였지만 미 군정은 우리 독립운동 임시정부 세력을 공식적인 대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이미 그 전에 메가드의 전용기를 타고 일본에 와서 메가드를 만나고 또 비행기로 국내에 들어와서 하지 중장을 만나고 자신의 세력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 겁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반민특위가 해체됐죠.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친일 청산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신탁 통치가 되면서 통일국가 건설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 민족이 분단되는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절대로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사명은 우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법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사를 우리의 나라와 벌어지는 모두한 일들을 우리 시각으로 우리 민중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절대로 바로 뼈아픈 역사,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는 역사,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 국토가 유론되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